새벽 5시. 경기도 고양시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에서 김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몸은 자동으로 새벽을 기억하고 있었죠. 49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이제는 가게를 접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정옥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죠. 냉장고 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힘드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옥은 혼자서 17살이던 아들 도윤을 키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튀김을 준비했죠.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도윤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엄마 유라 데려왔어. 인사드려. 20년 전 도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최유라. 당시 21살이던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옥은 속으로 걱정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반대할 수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정옥은 그날도 부엌에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결혼 후 유라는 분식집 일을 거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손이 거칠어지면 안 돼요. 피부 관리해야 하거든요. 손톱은 언제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매달 피부과와 네일샵에 다녔죠. 그 비용은 당연히 정옥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처음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결혼 후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죠. 유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집안일을 할게요, 어머니.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옥이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오면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빨래는 세탁기 안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유라의 변명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7년 전 손녀 서윤이가 태어났어요. 정옥은 기뻤습니다. 이제 유라도 엄마가 되면 달라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600만 원, 아기용품 구입비 400만 원, 육아도우미 월 250만 원. 모든 게 정옥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유라는 당당했어요. 5년 전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입 자파 유통업이었죠.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엄마,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친구가 중국 쪽 라인이 탄탄하대. 정옥은 35년간 모은 돈 중 일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사업은 망했어요. 빚만 2천만 원이 남았죠. 그 빚도 정옥이 갚았습니다. 그 후로 도윤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간간히 알바를 하거나 지인의 일을 도우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오는 게 전부였죠. 사실상 정옥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 300만 원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세 7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와 공과금, 그리고 유라의 피부 관리비와 쇼핑비까지. 할머니 거실 문이 열리며 서윤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9살 손녀는 여전히 천사처럼 맑았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할머니 줄 거야. 작은 손에 든 도화지에는 빨간 지붕집과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정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 참 예쁘게 그렸네. 엄마가 피아노 학원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줘. 할머니가 말해줘. 서윤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정옥은 며느리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 얼마인데? 한 달에 20만 원이요. 근데 어머니,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유라는 손톱을 다듬으며 대답했죠. 정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네일샵과 피부과에 쓰는 사람이 손녀 학원비 20만 원은 아깝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내줄게, 서윤아. 정말요? 할머니 최고. 서윤이가 안겼고 정옥은 그 따뜻한 체온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어요. 검붉은 핏덩이가 변기 안으로 떨어졌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지로 입을 닦으며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이튿날 새벽 정옥은 혼자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초음파 상간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정옥은 침을 삼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9년간 단 한 번도 큰 병원 신세를 진 적 없던 그녀였죠. 일주일 후 서울 시내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예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죠. 전이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완치는 힘듭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죠. 49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 끝이라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곧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 없어. 아들한테 알려야지.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올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오늘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거야. 유라도 같이 와. 정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도윤은 뭔가 느낀 듯 알았어요. 엄마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7시 도윤과 유라가 빌라에 도착했어요. 서윤이는 학원에 간 상태였죠. 정옥은 거실 테이블에 차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정옥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죠.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다. 간암이래. 말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의사가 길어야 1년이래. 정옥은 담담하게 말했죠.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그때 유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는 하실 거예요?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죠. 항암 치료를 해볼 수 있대. 근데 비용이 좀 든다더라. 얼마나요? 유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하고 1년 정도 해야 한대. 그러면 약 3천만 원 정도. 유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도윤이 아내를 쳐다봤지만 유라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너무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완치도 안 된다면서요? 정옥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라의 눈빛에는 동정보다 계산이 서려 있었죠. 유라야, 지금 무슨 소리야? 도윤이 당황해서 아내를 말렸어요.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떤지. 월세도 밀렸고 애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어머니 치료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아프신데.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죠. 정옥은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당황하고 있었지만 그 눈 깊은 곳에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어요. 부담스럽다는 감정. 정옥은 그걸 느꼈습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정옥은 조용히 말했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유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너희도 힘든 거 엄마가 아는데.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가봐라. 서윤이 학원 끝날 시간이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49년을 쉬지 않고 일하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보인 반응. 며느리의 차가운 계산.
정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없어지길 바라고 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닦아냈어요. 울면 안 돼. 이제부터가 진짜야. 정옥은 책상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빌라 2채, 상가 1동, 예금 8억 원.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정옥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오랜만에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깔끔한 바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그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였어요. 강남역 인근의 법률사무소는 깔끔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커피 향이 났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박태연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김정옥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의 박태연이었어요. 사모님. 태연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죠.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깜짝 선물이지 뭐. 정옥은 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태연. 28년 전 정옥의 분식집 단골이었던 여고생이었어요. 당시 태연은 편모스라에서 자라며 새벽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죠. 정옥은 그 아이가 늘 배고파 보여서 김밥을 공짜로 싸주곤 했습니다. 이모, 언젠가 변호사 되면 꼭 은혜 갚을게요. 태연은 약속을 지켰어요.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2년 전 개업할 때 가장 먼저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태연이 안내했고 정옥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늑한 상담실에는 가죽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태연이 물었죠.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심각하다고 하셔서 걱정했어요. 정옥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태연이 서류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모님, 이게 간암 말기래. 길어야 1년. 정옥은 담담하게 말했죠.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울지 마. 나도 안 울었어. 정옥이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서야. 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정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도윤의 사업 실패, 며느리 유라의 태도, 그리고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 말하는 동안 태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치료비가 아깝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정리할 거야. 어떻게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통장 사본들을 꺼냈어요. 내 재산이 총 19억 원 정도 돼. 빌라 2채가 각각 3억 5천만 원, 상가 1동이 4억 원, 현금이 8억 원. 이걸 정리하려고 해. 태연은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지금 당장 할 일도 있어. 정옥의 눈빛이 단호해졌죠. 우선 생활비 이체부터 끊을 거야. 도윤한테 매달 300만 원씩 보내던 거. 그럼 아드님 가족이 당장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45살 먹은 남자가 엄마 돈으로 살면 되나. 이제는 스스로 벌어먹고 살게 해야 해. 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이체 해지 절차를 밟아드리죠. 그리고 유언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사회 기부로 해도 세부 내용은 천천히 정하자. 정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 가지 더 있어. 정옥이 덧붙였죠. 고양시에 있는 내 상가 말이야. 거기 1층이 비어 있거든. 원래 새 놓으려고 했는데 다시 내가 쓸까 해. 무슨 용도로요? 분식집. 49년 하던 거니까 할 수 있어. 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지금 몸 상태로 어떻게 항암 치료받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거야. 그리고 거기 직원으로 도윤이를 쓸 거야. 아드님을요? 그래. 월급은 250만 원. 45살 신입치고는 많이 주는 거지. 태연은 정옥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제대로 일을 가르치시려는 거군요. 맞아. 평생 편하게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땀 흘리는 법을 배워야지.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사모님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각오했어. 정옥이 태연의 손을 다시 잡았죠. 내가 부탁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도와줄 수 있지?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옥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죠.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깜빡하신 거예요? 아니, 안 보낼 거야. 정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떨렸죠. 이제부터는 안 보낼 거야. 너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엄마가 생각을 바꿨어. 정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치료비도 있고 앞으로 돈 쓸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스스로 벌어.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네가 일을 해야지. 정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45살 먹은 남자가 엄마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말이 되니? 전화 너머로 도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난 도윤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옥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질녘의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틀 후 도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세 밀렸어요. 이번 달 말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죠. 그래? 그럼 일을 구해야겠네. 정옥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꼭 일 구할게요. 도윤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내일 챙기기 바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엄마가 왜 이러세요? 아프시더니 이상해지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상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정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유라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실수한 거 아직도 화나세요? 사과드릴게요. 근데 생활비는 정말 필요해요. 서윤이 학원비도 밀렸고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옥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죠. 내가 일자리 하나 줄게. 하고 싶으면 연락해. 3일 후 도윤과 유라가 함께 정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초췌했고 유라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세요? 유라가 목소리를 높였죠. 앉아라. 정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정옥이 서류 2장을 내밀었어요. 근로계약서야. 고양시에 내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 분식집을 다시 할 거야. 너희 둘 다 거기서 일해. 예.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월급은 둘이 합쳐서 500만 원.
도윤이가 250만 원, 유라가 250만 원. 정옥이 설명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6시, 퇴근은 오후 6시. 주말은 교대로 쉬고. 저희가 분식집에서 일하라고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싫으면 말고. 대신 생활비는 한 푼도 없어. 정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도윤과 유라는 서로를 쳐다봤죠. 엄마, 저는 괜찮은데 유라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배우면 되지. 나도 처음엔 몰랐어.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식집 아줌마처럼 보여요? 저는 손도 거칠어지면 안 되고 그럼 다른 일 구하든가. 정옥이 서류를 걷어들였죠. 선택은 너희 몫이야. 일주일 안에 답 줘. 두 사람이 나간 후 정옥은 상가로 향했습니다. 고양시 화정동의 상가는 3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과 3층은 학원과 사무실에 임대를 줬죠. 한 달 월세 수입이 25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층 셔터를 올렸어요. 먼지가 쌓인 공간이 드러났죠. 20평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정옥은 그 공간을 둘러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49년 전 25살의 정옥이 처음 분식집을 열었던 날.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막막했던 그때. 그때도 이렇게 시작했지.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하나하나 채워나갔던 기억. 새벽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던 날들. 손님이 하나씩 늘어갈 때의 기쁨. 다시 할 수 있어. 정옥은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분식집 인테리어 견적 좀 내주세요. 20평이요. 전체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고 비용은 4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시작해 주세요. 공사가 시작되는 동안 정옥은 병원에서 첫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니 온몸이 나른했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죠.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겨내야 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일주일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게요. 저희가 일할게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상가로 와. 정옥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도윤과 유라가 상가 앞에 도착했어요. 유라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죠. 진짜 해야 해요? 도윤에게 물었지만 도윤도 답이 없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고 정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과 홀이 있었습니다. 김밥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떡볶이 양념통이 보였죠. 오늘부터 교육 시작이야. 먼저 김밥 마는 법부터 배워. 정옥은 도마 위에 김을 깔고 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밥을 골고루 펴고 재료는 가운데 놓는 거야. 너무 많이 넣으면 말대 터져.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 한 줄이 완성됐죠. 해봐라. 도윤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밥이 고르게 안 펴지고 재료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많은 순간 김이 찢어졌죠. 다시.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5번을 실패한 끝에 겨우 한 줄을 완성했어요. 유라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손이 약해서 핑계 대지 마. 해봐. 유라는 마지못해 김을 잡았어요. 밥을 펴는데 손에 밥알이 잔뜩 붙었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대로 안 되잖아요. 당연하지. 처음인데. 계속해. 정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김밥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도윤과 유라의 손은 밥알 투성이었고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죠.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와. 정옥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도윤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이게 일이야. 내가 45년 동안 안 해본 거. 정옥은 그들을 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정옥은 의자에 앉았어요.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후련했죠. 이제 시작이야.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상가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어요. 49년 전의 그날처럼 정옥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과 유라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어요. 처음 2주일은 지옥 같았죠. 유라는 매일 밤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도윤도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많은 속도가 빨라졌고 떡볶이 양념 맛도 일정해졌죠. 유라는 처음으로 손님에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손님이 수고하세요라고 답하자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정옥은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금씩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저렇게 배워가는 거지. 하지만 자신의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죠. 항암 치료를 4번째 받은 후부터는 가게에 서 있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옥이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달려왔고 유라도 놀라서 물을 가져왔죠. 괜찮아.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야. 정옥은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병원 가셔야죠. 도윤이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일은 할 수 있나요? 정옥이 물었죠. 가능하면 쉬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 감염 위험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옥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운전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가게 문 닫는 게 어때요? 엄마 몸이 중요하지. 아니야. 계속해야 해. 정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다른 일이라도 구할게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서야. 내가 없어진 다음에 살아남으려면.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날 저녁 도윤은 유라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나도 알아. 오늘 쓰러지신 거 봤잖아. 유라의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봐. 처음에 치료비 아깝다고 한 것도 그렇고.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유라도 입술을 깨물었죠. 미안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최악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과 유라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옥이 힘들어하면 먼저 챙겼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죠.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유라가 김밥을 말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바깥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유원장을 수정했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퍼진 거였죠. 도윤의 고모인 김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유원장 고친다는 게 사실이에요? 누가 그러던? 정옥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재산을 다 기부한다면서요? 영희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내 재산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도 가족한테 남겨야죠. 도윤이는 어떻게 하고요? 도윤이는 이제 일할 줄 아니까 괜찮아. 정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언니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모은 재산을 왜 남한테 줘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죠.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정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직접 상가로 찾아왔습니다. 유라와 도윤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고모. 도윤이 놀라서 맞았어요. 도윤아, 네 엄마 어디 계시니? 집에 계실 텐데요. 무슨 일이세요? 네 엄마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재산을 다 기부한다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도윤과 유라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기부요? 무슨 소리예요? 몰랐어? 변호사한테 유언장 고쳤대.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사회에 기부한다고.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왜 아프시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너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니? 영희는 화가 나서 말을 쏟아냈죠. 내일 당장 가서 설득해봐. 이건 말이 안 돼. 영희가 돌아간 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재산을 다 기부한다고. 유라도 멍하니 서 있었죠. 우리 때문인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 치료비 아깝다고 한 거 엄마가 그걸 아직도. 당연하지. 우리가 엄마 죽기 바라는 것처럼 말했잖아.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진짜 최악이었어. 어떡해 여보.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도 얼굴을 손으로 감쌌죠. 내가 못난 아들이야. 45년 동안 엄마 돈으로만 살았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해야 해. 도윤이 말했어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하자. 응, 그래야지. 유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과 유라는 정옥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태연이었죠. 누구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박태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변호사예요. 아, 유 원장 고친 그 변호사? 유라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태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왔어요. 들어가도 돼요? 도윤이 물었고 태연이 초인종을 눌렀죠. 정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들어와.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재산 기부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정옥의 대답은 짧았죠.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결정한 거야. 정옥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이죠? 처음에 치료비 아깝다고 한 거 유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옥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라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알아. 그런데 이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요? 도윤이 물었죠. 너희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워야 해서야. 내 돈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45년 동안 제대로 된 아들 노릇 못했어요. 엄마 고생만 시켰죠.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진짜 못된 며느리였어요. 유라도 울기 시작했죠. 정옥은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울지 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럼 유 원장 다시 고쳐주실 수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정옥의 대답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아직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니까. 시간을 좀 더 봐야지. 정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은 계속 열심히 해.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생각해봐. 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으니까요. 도윤과 유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엄마. 저희 열심히 할게요. 도윤이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태연이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끝까지 기부하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저 애들이 진짜로 변하는지 봐야지.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배우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아프신데도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파서 오히려 할 수 있는 거야. 건강했으면 몰랐을 거야. 저 애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가게에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난 거였죠.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49년 경력이래요. 손님들의 칭찬에 도윤과 유라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엄마는 이렇게 49년을 일했구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9살 손녀 서윤이가 학교 끝나고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서윤아 어떻게 왔어? 유라가 반갑게 맞았죠.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집에 계실 거야.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가셨어.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서윤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해. 유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엄마, 우리 이제 할머니 잘해드려야 해.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엄마 학원비도 다 할머니가 내주셨잖아. 아이의 순수한 말에 유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할머니한테 잘할게.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정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옥이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서윤이가 안겼죠. 어머니, 저희가 저녁 해왔어요. 유라가 음식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이랑 떡볶이예요. 정옥은 놀랐어요. 너희가? 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 해봤어요. 도윤이 씩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서윤이가 김밥을 정옥의 입에 넣어줬죠. 할머니 맛있어요? 응, 우리 서윤이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도윤과 유라는 가게 이야기를 했고 서윤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런 게 가족이구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서윤이가 할머니 방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 가요. 저는 할머니랑 있을래요. 그래. 그럼 잘 자라. 도윤과 유라가 나간 후 정옥과 서윤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서윤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우리 서윤이 덕분에 힘이 나는 걸. 정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커서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아픈 거 다 고쳐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서윤이 꼭 의사 되자.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있자니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정옥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지. 저 아이들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죠. 체열을 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요? 정옥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암세포 수치가 많이 줄었어요.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암 치료가 예상보다 훨씬 잘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정옥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어요. 진짜요? 네, 다음 달에 다시 검사해 보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1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늘이 아직 내 할 일이 남았다고 하시나 봐. 병원을 나서며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고마워. 조금만 더 시간을 줘서.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죠. 이제 진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분식집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죠.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떡볶이가 옛날 맛이 나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도윤과 유라는 뿌듯했어요. 도윤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전 5시 30분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죠.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는 안목도 생겼어요. 무는 이렇게 단단한 걸로 주세요. 당근은 색깔 고운 걸로요.
시장 상인들도 이제 도윤을 알아봤습니다. 유라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손이 거칠어질까봐 걱정했지만 지금은 당당했죠. 일하는 여자의 손이에요. 네일샵에 가는 횟수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윤이 책을 사주고 외식도 했어요. 여보, 우리가 번 돈으로 밥 먹으니까 더 맛있네. 유라가 웃으며 말했죠. 어느 날 저녁 정옥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마감 정리를 하던 도윤과 유라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정옥은 실제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죠. 엄마, 오늘 매출이 120만 원 나왔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잘했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정옥은 주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청소도 잘했네. 유라가 요즘 청소를 진짜 꼼꼼하게 해요. 도윤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깨끗한 게 좋더라고요. 유라가 수줍게 웃었어요. 정옥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많이 변했구나. 엄마, 저희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저희가 이제 생활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수입이 1,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재료비랑 월급 빼고 나면 500만 원 정도 남아요. 정옥은 놀랐어요. 그렇게나? 네.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상의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번 돈으로 살 거예요. 어머니 생활비는 받지 않을게요. 도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도 이제 일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 유라가 덧붙였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뻐요. 제가 만든 걸 누군가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유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해줄래? 뭐든지요, 엄마. 서윤이 피아노 학원비는 너희가 내라. 할머니 돈 말고. 당연하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번 달부터 이미 저희가 내고 있었어요. 서윤이한테 아빠가 번 돈으로 학원 다닌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정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너희 정말 많이 컸구나. 그날 밤 정옥은 박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아, 내일 시간 있니?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사무실로 갈게. 유원장 다시 고쳐야겠어. 전화 너머로 태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아드님께 다시 물려주시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정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 내일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알겠습니다, 사모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정옥은 태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세요. 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상담실에 앉자 정옥이 서류 몇 장을 꺼냈죠. 이걸 보면서 얘기할게. 재단을 만들고 싶어. 정옥이 말했습니다. 재단이요? 응. 이름은 정옥희망장학재단으로 할 거야.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태연은 정옥을 바라봤어요. 사모님, 내 재산 중에서 7억 원을 재단 기본금으로 내놓을 거야. 그리고 상가 수익금도 계속 재단에 기부할 거고. 정옥이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6억 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3억 원은 서윤이 명의로 교육 신탁을 만들 거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게. 정옥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은 도윤이한테 줄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분식집을 최소 5년은 계속 운영해야 해. 중간에 그만두면 그 돈도 재단으로 가는 거야. 정옥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유라에게는 빌라 한 채를 물려줄 거야.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
10년은 그 집에서 살아야 해. 팔거나 전세 주면 안 돼. 태연은 정옥의 계획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깊이 생각하셨네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만이 아니야.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게 진짜 유산이지. 정옥의 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재단 설립 준비하는데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난 이제 시간이 좀 생겼거든. 정옥이 웃었어요. 마지막 검사에서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대.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더라. 정말요? 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정말 다행이에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울지 마. 기쁜 일인데. 정옥이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이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시간을 더 주신 것 같아. 일주일 후 정옥은 도윤과 유라를 불러 새로운 유언장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재단을 만드신다고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어려운 아이들 돕고 싶어서. 멋져요, 어머니. 유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한테도 남길 건 남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정옥이 조건들을 설명했죠. 도윤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엄마. 저는 평생 분식집 할 거예요.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저도 빌라에서 10년 아니라 평생 살고 싶어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정옥은 2사람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 변했구나. 서윤이한테는 비밀로 해둬라. 나중에 커서 알려줘. 정옥이 당부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엄마 사랑해요. 도윤이 정옥을 안았어요. 오랜만에 품에 안긴 아들이 든든했죠. 2달 후 정옥 희망 장학재단 설립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박태연이 사회를 받고 정옥이 인사말을 했죠. 저는 평생 분식집을 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버텼어요.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차례입니다. 정옥이 계속 말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장학생으로는 5명의 아이들이 선정됐어요. 1명은 편모스라에서 자라는 고등학생, 1명은 조선 가정의 중학생이었죠. 정옥은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 꼭 이뤄라. 행사장 한쪽에 서윤이가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멋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옆에 선 유라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야. 너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돼야 해.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분식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를 싸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도 뿌듯하더라. 이런 게 보람이구나. 어머니, 저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기부하고 싶어요. 유라가 말했어요. 멋지네. 우리 며느리 많이 컸네. 정옥이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혹독하게 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장학금 주는 사람 될래.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는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정옥이 손녀를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이 순간을 위해 살았나 봐. 그날 밤 정옥은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 비쳤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자라고 있었죠. 잘했어, 정옥아.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토닥였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8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됐어. 당신도 기뻐할 거야.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었죠. 정옥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재단도 키워야 하고 서윤이도 봐야 하고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김밥을 말고 싶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 도윤과 유라가 놀라며 맞았죠. 엄마, 오늘은 왜 오셨어요? 그냥 손이 근질거려서. 김밥 좀 말게 해줘. 정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을 펴고 밥을 올렸어요. 단무지, 당근, 시금치, 계란을 얹었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바르고 통깨를 뿌렸습니다. 역시 손맛이 다르네. 도윤이 감탄했어요. 49년 하면 이 정도는 되지. 정옥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너희도 10년 하면 나처럼 될 거야. 열심히 배울게요, 엄마. 도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죠. 가족들은 함께 주방에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어요. 여기 김밥 3인분이요. 떡볶이 2개 포장해 주세요. 주문이 끊이지 않았죠. 정옥은 홀을 돌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한 할머니 손님이 정옥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새 얼굴이 좋아 보여요. 전에는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정옥이 대답했죠. 좋은 가족 덕분인가 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 덕분이에요. 정옥은 주방에서 일하는 도윤과 유라를 바라봤어요.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이가 학원이 끝나고 가게로 왔어요. 할머니, 오늘 피아노 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 우리 서윤이 대단한데? 정옥이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계속 연습하면 콩쿠르도 나갈 수 있대. 서윤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해야겠네. 응. 나중에 커서 할머니한테 연주해 줄 거야. 서윤이의 맑은 눈동자가 빛났어요. 할머니 그때까지 오래오래 살아야겠네. 정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셔야 해. 서윤이가 할머니 뺨에 뽀뽀했어요. 정옥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죠.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유라가 부친 계란말이가 식탁에 올랐어요. 엄마,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여보, 우리 내년에는 가게 하나 더 내볼까? 도윤이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좋지. 나도 그 생각했어. 수익금은 재단에 기부하고. 유라가 대답했어요. 정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정말 많이 컸구나. 정옥이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일하는 법, 돈 버는 법,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저도 이제 알아요, 어머니. 유라가 덧붙였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돈 쓰는 게 행복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정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유라야. 식사 후 정옥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이 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됐어. 당신도 안심해도 돼. 하늘을 향해 말했죠. 찬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서윤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정옥은 담요를 덮어주며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봐야지. 다짐했어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죠.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잘 살았어, 정호가. 앞으로도 잘 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살. 74세 나이에 비로소 찾은 진짜 인생이었어요. 분식집으로 가는 길 정옥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죠.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게 문을 열자 도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정옥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오늘은 김밥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 토요일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옥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가 이제는 든든한 어른이 됐구나.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유라도 곧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그래, 왔구나. 정옥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주방에 섰어요.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겼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 5인분이요. 떡볶이도 큰 거로 주세요.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여유롭게 일을 처리했죠. 이제는 호흡이 딱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릴 무렵 정옥은 의자에 앉아 쉬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행복했죠. 이런 게 삶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무렵 박태연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태연아. 왔니? 정옥이 반갑게 맞았어요. 재단 첫 회의 결과 보고하러 왔어요. 태연이 서류를 꺼냈죠. 첫 장학생 5명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그리고 추가 지원 신청자가 벌써 20명이나 됩니다.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많이 오는구나. 정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일이네. 사모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 이제 내가 갚을 차례지. 정옥이 태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태연아. 태연이 돌아간 후 정옥은 마감 정리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모든 일이 익숙했죠. 엄마,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먼저 갈게. 정옥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내일 또 보자. 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밖으로 나서니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불을 켰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할머니 집에 놀러 갈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죠. 나도 사랑해, 우리 서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 감사합니다.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눈을 감으니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어요. 죽음도 외로움도 배신도 모든 걸 이겨냈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일의 보람, 나눔의 기쁨.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시간이야.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4세 김정옥은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 삶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 정옥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니까.
김정옥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